흐린 하늘 아래 조용한 시골길을 따라 한 봉고차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차 안에는 박만수 75살의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담담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구먼. 차는 행복요양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조용하고 아담한 외관의 이 병원은 지방 소도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죠. 박만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 로비로 들어섭니다. 병원 직원들의 환한 미소와 친절한 인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간호사는 더욱 상냥하게 대해줬죠. 만수 할아버지, 오셨네요. 접수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 입원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온 박만수에게 병원 직원들은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듯했죠. 210호실 창가 자리가 배정됩니다. 병실로 향하는 동안 박만수는 복도를 오가는 환자들과 간호사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오랜 습관이죠. 북파 공작원 시절부터 몸에 밴 관찰력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병실에 도착한 박만수는 창가 침대에 앉아 창 밖을 바라봅니다. 병원 뒤편으로 작은 숲이 보이고 그 너머로는 낮은 산자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날은 비교적 평화롭게 지나갑니다. 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다른 환자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오후에는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하지만 병원의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부터 박만수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약을 나눠주던 간호사의 표정이 어제와는 달리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병실 동료들의 대화도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지죠. 식당에서 환자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간호조무사들이 은근히 제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서는 너무 떠들면 안 됩니다. 다른 환자분들 휴식에 방해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병실은 조용했고 대화를 나누던 노인들의 목소리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박만수는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둡니다. 저녁 식사 후 복도를 천천히 걷던 박만수는 한 노인의 팔에 선명한 멍 자국을 발견합니다. 그 노인의 눈빛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죠. 병실로 돌아온 박만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에 잠깁니다. 병원에서 보낸 이틀 동안 그의 직감은 이곳이 단순한 요양병원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의 노년의 평온함은 이미 깨어지고 있었고 오래전에 접어두었던 본능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복도의 희미한 불빛만이 병원을 밝히고 있을 때입니다. 박만수는 눈을 뜹니다. 30년 전 북한 땅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처럼 정확히 시간을 맞춰 깬 것이죠. 간밤에 복용한 수면제는 그의 입술만 적셨을 뿐 실제로는 베개 밑에 감춰두었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길들여진 그의 몸은 지금도 위험을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비칩니다. 박만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갑니다. 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헤드라이트를 끈 채 움직이는 차량이 보입니다. 간호사 2명이 서둘러 차에 무언가를 싣고 있네요. 이상한 점은 그들이 환자 이송용 침대가 아닌 큰 가방들을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만수는 몸을 숨긴 채 지켜봅니다. 차량이 떠난 후 그는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고 간호사 스테이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벽에 바짝붙어 움직이며 병원을 살핍니다. 북파 공작원 시절의 훈련이
무의식적으로 되살아나는 순간입니다. 5층 건물인 이 병원의 각 층을 살피던 중 3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다른 층과 달리 이곳의 환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깊은 잠이었죠. 한 병실에 들어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니 맥박은 정상이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침대 옆 차트에는 안정제 투여라고만 적혀 있네요. 뭔가 이상하군. 박만수는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다시 자신의 병실로 돌아와 아침을 기다립니다. 아침 식사 시간, 약을 나눠주는 간호사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을 받아들고는 곧바로 입에 넣는 척하며 손바닥에 숨깁니다. 약은 꼭 드셔야 해요. 할아버지. 관절 통증에 좋은 약이에요. 간호사의 말에 박만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간호사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있었죠. 약통의 라벨, 간호사의 어색한 미소, 모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날 오후 박만수는 병원 뒤편으로 난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병원 창고로 보이는 건물 앞에서 병원장으로 보이는 사람과 검은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만수는 덤불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이번 달 실적입니다. 환자 명단과 처방 내역 모두 여기 있습니다. 병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류 뭉치를 건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 중 한 명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돈은 평소처럼 송금해 놓을게. 특히 이 약품들 처방량이 늘어나서 좋군. 앞으로도 꾸준히 늘려가자고. 박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원 운영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필요 이상의 약을 처방받고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창고로 들어간 사람들을 지켜보던 박만수는 문득 뒤에서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재빨리 몸을 숨기자 양간호사가 걸어옵니다. 그녀도 창고 쪽을 바라보다가 불안한 듯 주변을 살피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박만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 전 훈련받았던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그때의 박만수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북으로 침투했던 용감한 공작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무릎이 아픈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왔지만 이곳에서 벌어지는 부정한 일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박만수는 결심합니다.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밝혀내야겠다고 말이죠. 북파 공작원 시절의 본능이 다시 한번 그를 깨우고 있습니다. 75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임무였죠. 아침이 밝고 병원은 평소와 같은 일과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박만수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그의 눈은 젊은 시절 북파 공작원의 안목으로 병원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습니다. 아침 운동 시간을 이용해 그는 병원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넣습니다. 비상구의 위치,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직원들의 근무 패턴까지.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환자들이 모이지만 박만수는 은근슬쩍 뒤로 물러납니다. 복도 끝에 있는 출입문이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네요. 운동 시간의 혼란을 틈타 박만수는 그 문으로 향합니다. 문은 잠겨 있지만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그의 손은 여전히 재빠릅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식사용 나이프로 문고리를 살짝 조작하자 문이 열립니다. 그 안은 좁은 계단이었고 아래로 이어져 있었죠. 박만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갑니다. 무릎 통증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지하실에 도착한 그는 불을 켜지 않고 복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끝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흘러드는 희미한 빛에 의지의 서류를 살펴보니 환자들의 진료 기록과 청구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환자의 기록이 2개씩 있는 것이었죠. 하나는 실제 진료 내용, 다른 하나는 보험 청구용으로 부풀려진 기록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박만수는 충격을 받습니다. 서류 더미를 넘기다 보니 더 심각한 문서들이 나옵니다. 가짜 간병인 명단과 급여 청구서,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약물을 투여한 기록들. 이 모든 것은 병원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갑자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박만수는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숨을 곳을 찾습니다. 다행히 책상 아래는 충분히 몸을 숨길 만큼 공간이 있었죠. 누군가 들어와 불을 켜고 서류를 뒤적거립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겁니다. 형님, 저 김 부장입니다. 네, 오늘 밤에 이송 준비 다 됐습니다. 3층 환자 2명이요. 네, 보험금 청구는 제가 알아서. 통화를 마친 사람이 나가고 박만수는 조심스럽게 책상 아래에서 나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단순한 보험 사기를 넘어 환자들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서둘러 지하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병실로 돌아갑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박만수는 우연히 양간호사와 마주칩니다. 그녀는 놀란 듯 박만수를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운동 시간에 안 계셔서 찾고 있었어요. 어디 계셨어요? 박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화장실에 잠깐 있었네. 양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어르신, 저들도 어르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박만수는 그 말에 놀라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양간호사는 복도를 걸어가는 다른 직원을 보고는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그녀의 경고는 박만수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분명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박만수는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 임무 수행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때도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병원 식당에서 박만수는 환자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무기력한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이 떨리고 또 어떤 이들은 멍한 눈빛으로 앞만 바라보는 모습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보이지 않았죠. 박만수는 그들에게 투여되는 약물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후 간호사가 약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박만수는 다시 한번 약을 손바닥에 숨기고 다른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약을 먹은 지 30분쯤 지나자 환자들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몸이 늘어집니다. 일부는 휠체어에 실려 병실로 돌아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박만수는 창문 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병원은 점점 어둠에 잠깁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지금까지 발견한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보험 사기, 불법 약물 투여, 그리고 이송이라는 수상한 행위.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병원장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은 더욱 조용해집니다. 박만수는 조심스럽게 병실을 빠져나와 병원장실로 향합니다. 카메라 사각지대를 이용해 움직이는 그의 몸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민첩했습니다. 병원장실 앞에 도착한 그는 문틈으로 안을 살핍니다. 불이 켜져 있고
안에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번에 그 환자는 어떻게 됐나? 형님, 걱정 마십시오.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유족들도 그냥 노안으로 돌아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병원장과 부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의 대화를 엿듣던 박만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단순한 보험 사기를 넘어 환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등줄기로 냉기가 흐릅니다. 이건 단순한 금전적 탐욕이 아닌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급히 몸을 숨기는 박만수, 양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병원장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양간호사가 잠시 후 병원장실에서 나올 때 그녀의 표정은 창백했고 주변을 살피며 급히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박만수는 그녀를 조용히 뒤따릅니다. 간호사실에 혼자 남은 양간호사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류를 찍기 시작합니다. 박만수는 그녀가 내부 고발자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군요. 할아버지,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환자들에게 과다 투약하고 보험금을 타내고 내가 도울 수 있네. 이런 부정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병원장은 곽두철이라는 사람이에요. 90년대 조직폭력배 출신입니다. 양간호사의 정보에 따르면 내일 밤에 큰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3층에 있는 환자 2명을 이송한다는 명목하에 또 다른 범죄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었죠. 박만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의 가슴 속에 정의의 불이 타오릅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북파 공작원 시절의 경험과 훈련을 떠올리며 박만수는 양간호사와 함께 치밀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75의 몸이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날카롭고 용감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노인들, 약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작전이 될지도 모르는 이 계획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수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에 나섭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병원 곳곳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와 출구, 감시 카메라의 위치, 경비원의 근무 교대 시간까지 그는 머릿속에 병원의 완벽한 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훈련받은 감각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물리치료 시간, 박만수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재활실에 모여 있습니다. 그 사이 양간호사는 병원 데이터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에 앉아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죠. 둘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직접적인 접촉은 최소화했습니다. 모든 것이 북파 공작원 시절의 비밀 작전처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박만수는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식판을 반납하면서 그는 주방 쪽을 살핍니다. 주방 뒤편으로 이어지는 복도는 감시 카메라가 없었고 직원들의 출입도 드물었습니다. 그곳은 양간호사와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곽두철의 지시로 환자 2명이 이송됩니다. 양간호사가 전해준 정보에 따르면 3층의 환자 2명이 밤에 다른 시설로 이송된다는 명목하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가족이 없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병원 측의 계산이었습니다. 오후 박만수는 병원 내 통신 장비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모읍니다. 휴게실의 라디오에서 부품을 몇 개 빼내고 화장실에서는 금속 파이프 조각을 확보합니다. 북파 공작원 시절 그는 최소한의 도구로 통신 장비를 만드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기술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박만수는 자신의 병실에서 간단한 통신 장비를 조립합니다. 라디오의 부품과 금속 조각, 그리고 침대. 프레임에서 뽑아낸 선들로 만든 이 장치는 병원 밖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는 양 간호사가 수집한 증거 영상과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밤 9시 병원은 조용히 취침 준비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베개로 모양을 만들어 자신이 자고 있는 것처럼 꾸며 놓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빠져나와 3층으로 향합니다. 3층 복도 끝 창고처럼 보이는 방 앞에서 박만수는 양 간호사와 만납니다. 그녀는 환자용 침대를 밀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이송될 예정인 환자 중 한 명이 누워 있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김영식 할아버지예요. 아까 특별한 약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다른 한 분은 아직 약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양 간호사는 다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병실로 돌아가고 박만수는 통신 장비를 작동시켜 경찰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증거와 함께 상황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0시 정각 병원 뒤편으로 검은색 밴이 도착합니다. 병원장 곽두철과 2명의 건장한 남성이 건물로 들어섭니다.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가 이송 준비를 시작합니다. 박만수는 창고 안에 숨어 그들의 행동을 지켜봅니다. 이 늙은이들 무게가 만만치 않군. 빨리 처리하고 가자. 그들의 대화에서 처리라는 단어가 나오자 박만수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의 예상대로 이것은 단순한 환자 이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창고 안에 있던 침대 프레임을 해체해 만든 봉을 꽉 쥡니다. 나이에 비해 여전히 단단한 그의 손과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곽두철과 그의 부하들이 환자를 침대째 들어 옮기려는 순간 박만수는 창고에서 튀어나옵니다. 그의 움직임은 예상외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75살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뭐야, 이 할아버지가. 곽두철의 부하 중 한 명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만수의 금속봉이 그의 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그 남자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나머지 한 명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자 박만수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금속봉을 휘둘러 그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냐? 인민군도 날 못 이겼어. 박만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곽두철은 상황을 파악하고 뒤로 물러서며 병원 내부 전화기에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이미 전화선을 끊어둔 상태였습니다. 북파 공작원 시절 익힌 완벽한 작전 수행이었습니다. 곽두철은 당황한 기색으로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박만수는 그를 쫓아가려 했지만 갑자기 찾아온 무릎 통증에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수십 년 전에 훈련된 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원 출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파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양 간호사가 이미 경찰에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경찰들이 건물로 들어섰고 도망치려던 곽두철은 현관에서 바로 체포됩니다. 경찰들이 3층으로 올라오자 박만수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양 간호사도 합류해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경찰에게 제출합니다. 불법 약물 투여, 보험 사기, 환자 학대에 대한 문서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환자들 상태가 위급합니다. 즉시 의료진이 필요해요. 양 간호사의 말에 따라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약물이 과다 투여된 환자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김영식 할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환자들은 제대로 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박만수와 양간호사 덕분에 구해진 것이었습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경찰과 의료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박만수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병원장 곽두철을 포함한 범죄 조직원 6명이 체포되었고 요양병원 비리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곽두철은 단순히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여러 요양시설을 통해 보험 사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하고 심지어 일부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될 수 있었던 겁니까?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 간부가 양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노인들이라 말을 못하고 가족들도 자주 오지 않으니까요.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병원은 임시 폐쇄 조치되었고 환자들은 안전한 다른 시설로 분산 이송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요양병원 비리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정리하던 경찰 간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박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그의 신원을 확인한 후 깊은 경의를 표하며 경례를 했습니다. 박만수 선생님, 당신의 과거 기록을 봤습니다. 국가를 위해 그리고 오늘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만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과거 임무는 기밀에 붙여져 있었지만 국가보훈처의 특별관리 대상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박만수는 임시로 마련된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주변은 취재진들로 북적였습니다. 요양병원 비리 단독 취재, 보험 사기 조직 일망타진 등의 현수막을 든 기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임시 기자회견장을 마련하고 사건의 전모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는 그런 자리에 나서고 싶지 않았기에 임시 숙소에서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젯밤 행복요양병원에서 대규모 보험 사기와 환자 학대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청 강력범죄수사팀장의 발표가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임무들은 결코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행동이 많은 노인들의 생명을 구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국가보훈처에서 온 관계자가 박만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박만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겠다는 통보를 전했습니다. 선생님의 과거 공적과 이번 사건에서 보여주신 용기를 고려해 국가에서 특별히 모시려 합니다. 박만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예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과 같은 노인들이 안전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었죠. 정오가 되자 병원에 있던 환자들은 새로운 요양시설로 이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도 그중 한 명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특별 요양시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양간호사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도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박만수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요양시설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특별병동이 마련되어 있었고 박만수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방은 창밖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양병원 비리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정부는 전국 요양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만수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새 시설의 간호사가 아침 회진을 돌며 물었습니다. 박만수는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경계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한 명의 노인으로서 자신의 여생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행복요양병원 비리 사건은 사회를 뒤흔든 큰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곽두철과 그의 일당은 구속 기소되었고 전국의 요양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시설에서 유사한 비리가 발견되었고 정부는 노인 복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75살 노인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국립보훈요양원에서 박만수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은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평안함이 그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날도 박만수는 휠체어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문득 옆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만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특수임무가 김대령입니다. 박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과거 임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대령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박만수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하셨던 기록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요양병원 사건도 알고 있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햇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대령은 가방에서 조그만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메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50년 전 임무 수행 중 받으셨어야 했던 훈장입니다. 당시에는 비밀 유지를 위해 수여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만수의 눈에 맺힌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그 메달은 젊은 시절 그가 목숨을 걸었던 시간들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진정한 보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의미였습니다. 김대령이 떠난 후 박만수는 정원 한가운데로 휠체어를 밀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노인들도 함께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행복요양병원 사건의 피해자들이었고 이제는 안전한 곳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요양원의 식당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양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복지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를 보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셨어요? 소식 들었어요. 훈장까지 받으셨다면서요? 박만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양간호사는 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요양병원 사건 이후의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 요양시설 투명성 강화,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등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박만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가 군복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속의 청년은 눈빛이 날카롭고 결연했습니다. 박만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의 삶은 항상 정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제는 몸이 늙었지만 그의 마음속 정의감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박만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지만 그가 남긴 용기와 정의의 씨앗은 사회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바라던 진정한 결실이었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정의를 향한 마음은 아직 살아있다. 박만수의 조용한 독백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